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어제 생방송 시청 인증샷 당첨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 나갑니다. 안 나가나요? 오늘도 상클 인증샷 하시면서 하트 3개나 날려주신 리캐스터 850님. 그리고 아침에는 상암동 클래스 보면서 출근합니다. 하하하라며 이도성 기자님 원샷 캡처해주신 수진이님 감사합니다. 영화 관람권 2장씩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선물 나갑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요,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JTBC 그리고 상암동 클래스 달아서 올려주십시오. 동영상도 좋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예쁜 아이들 이렇게 영상 이런 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경제상식 머니클래스에선 퇴직 후 버팀목, 퇴직연금 이게 뭔지 또 어떤 유형을 골라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상클 라이프 시간엔 찬바람에 콧물과 재채기 저도 새벽에 너무 힘든데 이거 감기일까요? 비염일까요? 막힌 코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상클 더 보고 싶은데 나가보셔야 하는 분 계시죠? 네.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라디오처럼 출근길 운전하면서 소리만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시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 잘 챙기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상캐스터. 오늘 꽤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이거 맞으면 안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내리는 눈 한마디로 깨끗한 눈이 아닙니다. 중국 내이먼구에서 발생한 황사로 눈에 미세먼지가 섞여 있는데요. 피부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가급적 맞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가 강하게 내리는 시간대는 주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2에서 8cm, 많은 곳에는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쌓이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전남에는 1에서 5cm, 경북 내륙에는 최대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출근길 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영상으로 올라가 눈과 비가 섞여 내리겠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한파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중국발 황사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 1도, 대전, 창원 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 3도, 전주, 대구 8도,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황사가 매우 심합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해서 호흡기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눈이 가장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 오늘 퇴근길부터 밤사이가 특히 걱정입니다. 네. 게다가 이 눈 그치면 내일은 맹추위가 옵니다. 오늘, 내일 동파사고, 빙판길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어제 내린 눈비로 도로가 얼어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오늘 오후 눈 예보까지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주 초반치고도 출근길이 꽤나 수월하긴 하지만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해 성수분기점까지 가는 데는 40분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겠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도를 통과하는데 35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2시간 넘게 판교분기점 진출로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통과를 해주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수원신갈 과 양재 주변에서 7, 8km씩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이나 용인 지역에서 강남 쪽으로 들어서는 길,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역시 서울 방향으로 서분당 일대 통과가 어렵습니다. 강변북로의 경우 일산 방향으로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 데는 40분 정도 예상되고요. 한남대교 주변은 김포 쪽으로도 밀립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출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가 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오늘부터 시위로 정체가 심한 역에는 열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겠다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시위가 열리는 삼각 지역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공다솜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지하철 역사대엔 장애인 단체인 전장현의 회원들이 모여들고 있고요. 출근을 하는 시민들까지 겹치면서 점차 북적이고 있습니다. 전장현은 지금 기자회견을 열며 무정치 조치를 취한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엔 지하철을 탑승하러 이동할 계획인데요. 오늘 시위는 삼각지역에서 출발해 서울역과 사당역을 거쳐 다시 삼각지역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시위 때문에 열차가 심하게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이유는 뭔가요? 총 47차례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전장현의 출근길 시위는 이번 달 초까지 80회가량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전장현이 사다리 등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열차의 출입문을 막아 시민들이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항의로 직원들의 감정노동도 매우 극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보다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전장현은 15일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주 내내 이런 가능성이 반복될 상황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열차가 서지 않는 역이 있을까요? 서울시는 구체적인 무정차의 기준은 마련해두진 않았습니다. 현장의 판단에 최대한 맡겨 특정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때문에 당일 시위 상황에 따라 무정차 여부도 유동적일 테니 출근길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서울시는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열차에 미리 안내 방송을 하기로 했고요. 또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삼각지역에서 JTBC 공다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게 될 노동개혁 정책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 일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 단위인 근로시간 상한선을 일주일 단위가 아닌 한 달, 석 달, 반년 또는 최대 1년 단위까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을 몰아서 할 수 있게 한 건데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다며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거라며 반발합니다. 자세한 내용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용역을 받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편 최종 권고안입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습니다. 연구회는 이 기준을 한 달이나 3개월, 6개월, 최대 1년 단위로 넓히자고 했습니다. 일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휴식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이렇게 관리하는 기준이 길어지면 추가로 일하는 시간 전체 양을 줄이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임금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근무 연차로 정해지는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뉴스가 딱딱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는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도성입니다. 네. 당신이 잡는 사이 벌어진 나라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의 이용주 캐스터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도시락보이. 오늘 진지하게 출발을 해볼까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알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빠방. 맏형의 짧은 머리입니다. 아하. 짧은 머리카락이 사실 맞는 표현이긴 한데 결국 오늘이 와버렸습니다. 네.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맏형 진이 오늘 입대를 합니다. 네, 그 신병교육대 입수한다는 소식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그날이 오늘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입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연천의 제5사단 신병교육대로 들어갑니다. 최근 입대를 앞두고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습도 공개했는데 지금 나오네요. 머리카락 잘생겼다. 저렇게 해도 멋있네요. 잘생겼어요. 네. 네. 생각보단 귀여움이라는 글과 함께 저 사진을 팬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지금 팬들의 마음 제 마음과 같겠죠. 네. BTS 멤버 중에 지금 처음으로 군대에 가는 거잖아요. 입대 전 마지막 모습 팬들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육군 측이 이제 아미들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상황실을 꾸렸다고 합니다. 네. 어제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제 육군이 밝혔는데 정확한 입소 시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반 장병들과 함께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죠.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면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신병교육대를 찾지 말아달라 이렇게 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제 큰형님을 군대에 보낸 느낌이 들어요. 형님이요? 형님이죠. 잘 됐으면 형님이신데 네. 잘 다녀오셔야 될 텐데 또 남자답잖아요. 가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서 남자답게 내가 가겠다 맞아요. 이러고 간 거잖아요. 형님 참 멋지십니다. 충성. 근데 뭐 한 10살 어린데. 무슨 상관이야. 일단 진은 1992년생이죠. 만 30살이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가야 했는데 원래는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하고 네. 이 자진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입소하면 5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요. 훈련을 마치면 육군 현역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역 예정일은 2024년 6월 12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또 기다려지는데 앞으로 그러면 BTS 멤버들은 어떻게 활동하게 되나요? 일단 진 같은 경우에 입대 전에 솔로 앨범 냈습니다. 지난 10월이었는데 이 앨범이 전 세계 97개국에서 차트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또 리더 RM도 지난 2일 솔로 앨범을 냈는데요. 네. 직접 작사 작곡한 10곡을 앨범에 넣었습니다. 제이홉도 이미 지난 7월에 멤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솔로작을 냈고 막내 정국은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부르며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섰습니다. 예. 또 이제 슈가와 비, 지민도 남았는데 솔로 앨범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멤버들 차례로 군입대 예정이고 2025년쯤에나 완전체 활동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12일 기억할게요. 네, 다음 도시락. 진제대일을. 네, 제대일을 꼭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락 가보겠습니다. 바로 뒤집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하늘로 보내버렸 땅. 오. 이게 좀 심각한 일이긴 합니다. 경기도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간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요. 아하.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올린 글이면 혹시 환자에 대해서 적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하늘로 보내버렸 땅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장난스러워 보이는 글귀를 함께 올렸는데 이게 간호사의 글을 캡처한 사진들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중환자실로 보이는 병실 사진과 함께 2시간 만에 하늘로 보내버렸 땅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냥 쓰여 있는 그대로 읽은 건데요. 네. 이 블로그에도 비슷한 취재 글들이 있었습니다. 수혈 때려 부었는데 익파 엔딩인 거 안 비밀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익스파이어라고 맞습니다. 해서 그 의료계에서 그 사망을 뜻하는 의학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환자의 죽음을 이렇게 SNS에 네. 올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꾹질하는 환자를 두고도 숨 잠깐만 참아보려고 하고 싶다. 이 호흡기를 잠깐 뗄까? 그런데 이 명도 떼지는 수가 있어. 이런 글을 적었어요. 어머, 사실 어머. 적합하진 않은 글 같아요.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있었는데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죽음에 대한 평가를 적었습니다. 이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방송에서는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거 지금 이게 진짜 사람이 쓴 글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건 본인의 자유겠지만 그거를 입 밖으로 내거나 표현하는 건 이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이제 커뮤니티 반응도 비슷한데요. 이 직장인 비공개 네. 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직장 인증을 하고 쓸 수 있는데 익명 게시판. 네, 익명 게시판에 해당 그 병원 직원들도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병원 측은 현재까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야. 요거는 좀 후속 취재를 해서 다음에 또 전해주세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요. 좀 충격적입니다. 다음 도시락도 볼까요?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볼까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빠밤. 왕의 죽음인데요. 갑자기 웬 왕인가 싶으실 텐데 네. 빌라와 오피스텔 1,100여 채를 갭 투자로 사들여서 이제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에 가로챈 것으로 알려진 빌라왕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 씨가 지난 10월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보증금이 수백억 원이라면은 피해자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현재 한 수백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입자 수백 명에게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숨지면서 피해 회복이 막막해졌습니다. 아하. 이 보증금, 이 매매가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 만들어진 피해자 모임에만 400여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헐.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있잖아요. 그걸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까요? 일단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 씨가 숨졌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원래는 이제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김 씨가 죽었잖아요. 네. 숨졌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숨졌으니까. 그러면 친족이 빌라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아이고. 지난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했다고 합니다. 이거 선뜻 누가 상속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 친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 이제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고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오래 이게 걸리잖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아이고. 합니다. 피해자로선 이렇게 막막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일단 국토교통부 이제 원희룡 장관이 최근 의견을 밝혔는데 피해 방지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전세 대출금도 이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네. 법률상 이 상담은 물론 임시 거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이미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지만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책이 좀 있긴 한데 큰 피해 없이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도시락 더 있을까요? 네, 하나만 더 꺼내볼까요? 네, 바로 좋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잘 가요 벤버지. 누군지 아시겠죠? 네. 네, 벤투 감독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르투갈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뭐 지휘복 잡고 있던 동안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16강에 진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빌드업 사커. 맞습니다. 네. 이제 4년 4개월 동안 지휘봉을 잡았죠. 이게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는 최장입니다. 축구대표팀. 35승 13무 9패를 기록했는데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 이미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손흥민 선수도 출국한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또 각 리그에서 또 활약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락 보이 만나봤고요. 다음은 월드보이 이영주 캐스터 준비해 주세요. 네,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한민국. 오늘은 이란 소식입니다. 아침부터 조금 무겁고 끔찍한 소식인데요. 전 세계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란이 또다시 반정부 시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AP통신 보도입니다. Publicly hanging him. 공개적으로 매달았다. 어디에? From a construction crane. 건설 크레인에. 왜? As a gruesome warning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끔찍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형 집행은 이렇게 도심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첫 사형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째 사형을 집행한 건데요. 게다가 이번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에서는 그의 교수형 사진을 직접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시위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국민들에게 시위대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거죠.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그의 나이 불과 23살이었습니다. 앞서 사형이 집행된 청년도 역시 23살이었고요. 그의 사형 이유는 보안군 2명을 숨지게 했다는 건데 확인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금 최소 12명이 비공개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시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요. 유럽연합이 곧바로 강력한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하던데 이란의 이런 무자비한 사형 집행을 막을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란에서는 지금 히잡 강요에 반발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대규모 반체제 시위로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타임지가 이런 이란 여성들을 올해 영웅들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란에서 변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열망이 여성, 생명, 자유라는 구호 속에 휘몰아치고 있다는 게 선정 이유였는데 이란 여성들 그리고 이란의 시민들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 제가 다시는 소개하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지붕이 지금 V자로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오, 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남미 볼리비아에서 학교 졸업식 도중에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박 덩어리들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졸업식장의 이 지붕을 덮치면서 이게 무너져서 학생들을 덮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최소 7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는데요. 이 가운데 10명이 중상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게 이제 우박이 문제겠습니까? 부실한 건물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정말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박이 무너지는 지붕이라면 사실 이게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좀 인재에 가깝지 네.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 다른 자연재해 소식도 외신에 부쩍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이죠. 칠레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요. BBC 보도입니다. 칠레 라스카 화산 폭발로 연기 중이 무려 6,000m 상공까지 치솟았다고 아니, 합니다. 6,000m? 6,000m. 예, 영상 보시면요. 6,000m까지 치솟을 수가 있나요? 엄청나죠? 와, 화산 연기- 폭발로 인해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끝도 없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무려 6,000m 상공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저 사람 아니에요? 저 예, 사진 찍고 예.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맞아요. 지금 저분 저기서 사진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요. 칠레 당국은 화산 분화구에서 5km 떨어진 곳에 진입을 금지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화산 폭발은 칠레 이외에 같은 시기에 과테말라에서도 벌어졌는데요. 자, 이 CNN 영상입니다. 까만 화면에 빨간색 용암이 이렇게 번쩍번쩍하죠. 저 불꽃. 네,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산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렸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뭐 이게 반지의 제왕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요즘 이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인재까지 겹치면서 재난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마약 떡볶이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네, 좋아요. 맛있습니다. 네, 마약처럼 이 중독성 있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강조하는 상술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 더 이상 웃지 못하게 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베트남으로 가시죠. 자,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약 케이크입니다. 초콜릿과 말린 과일이 들어있었는데 특히 고등학생, 대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다고 그래요. 원래 공부할 땐 단계 땡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케이크에서 마리화나가 검출이 돼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온 거예요? 예, 진짜 마약 케이크네요? 그렇죠. 대마초인데 밀가루랑 함께 섞어서 만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제조한 케이크를 먹으면 마약 성분이 혈액에 흡수되면서 곧바로 환각, 행복감, 폭소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제품이 약 4년 전부터 베트남에 수입이 되면서 젊은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잘못 섭취하면 일시적인 호흡 장애를 느껴서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사 먹어도 문제지만 모르고 먹는 경우 큰일인데요? 예, 얼마 전에 이 베트남에서 한 여성이 대마초 성분이 든 팝콘을 2조각 정도 삼켰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실려갔던 적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모르고 먹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 아들이 온라인으로 사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 좀 주워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 마약은 알약이나 가루 같은 이 전통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료, 음식에 섞여서 유통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팝콘 사진 보면 그냥 팝콘이잖아요. 모르고 먹을 카라멜 수밖에 팝콘 없는데 같죠? 네.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베트남에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가셔서도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도 뭔가요? 예, 지금 옥상인데요. 아이고, 슈퍼맨이 아니라 한 아이가 옥상 난간을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28층짜리 건물이라는데 울타리도 하나도 없고 막 저기를 돌아다니는데 지금 저러다가 사고 날까 어쩔까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어. 이 장면은 중국 안후이 성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아니 저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부모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부모님 지금 어디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 이웃이 지금 이거를 우연히 발견을 했다 그래요. 와. 네, 지금 저거 보세요. 지금 먼저 저 뛴다 이거. 지금 구하러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은 일하러 가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저렇게 옥상에서 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의 마음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진짜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전사고는 또 부모가 막아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게 중국에서 이 맞벌이하는 부모 대신에 조부모가 돌보거나 또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위험천만한 뉴스가 종종 들려오곤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또 큰일 나기 전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오늘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나라박 이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충격이 지금- 안 가셔요. 네, 지금 너무 너무 놀랐어요. 벌렁벌렁 충격적인데. 심장이 막. 아유. 네, 얼른 이건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또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네, 지금 시각 8시 27분입니다. 매일 시청자 2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고 계시다가요. 재미있는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JTBC 또 상암동 클래스 이렇게 해시태그 꼭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 클래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모르면 손해보는 퇴직연금. 직장 은퇴 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그 기간을 소득 공백기라고 부르죠. 은퇴 후에 바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큰 숙제입니다. 이때 활용하면 좋다고 알려진 게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노후 생활 안전판이라고 불리는 이 퇴직연금이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무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저도 무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모르면 손해보는 퇴직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이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회사 그만둘 때 받는 돈이 퇴직금인 건 아는데 맞습니다. 퇴직연금은 또 뭔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로자들이 보통 55세 정도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55세 퇴직한 다음부터 시작해서 한 65세까지 보통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가 저희들이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제 빙하 사이의 절벽. 예, 네. 거기 빠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소득이 그만큼 확 줄어든다고 해서 붙어져 있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근로소득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 받게 되는 사이에부터 55세부터 보통 이렇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한마디로 예 그림에 나와 있는 절벽이에요 지금. 예, 저 절벽을 제가 이제 지금 겪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소득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들이 출현하게 될 때 생활이 안정도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회할 수 있게끔 개인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같은 제도들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그런 걸 미리미리 좀 챙겨주자 하면서 만든 정부의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퇴직연금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개로 크게 나뉜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좀 설명 좀 예. 해주시죠. 일단 뭐 그 두 가지 연금의 그 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확정급여형이라고 이름이 참 어렵죠. 네. 확정급여가 뭐냐 하면 쉽게 해서 원금 보장형에 추구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스타일의 어떤 연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그 반대편에는 DC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확정기여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저기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기업의 부담금들이 이제 이 퇴직금은 정부 그 기업이 주는 거니까요. 네. 그 퇴직금에 기업의 부담금들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운용 수익이 안정적이죠. 일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에 수익률은 어떻겠습니까? 좀 떨어지고. 굉장히 낮겠죠. 반대로 오른쪽을 보시면 운용 수익은 출렁출렁거리지만 대신 기업의 부담금 대비해서 성과는 꽤 큰 편이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돈 낸 걸 갖다가 자신의 책임하에서 운용을 해주니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스타일로 운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DC형과 DB형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회사를 잘 다니다가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는 저 개인 IRP 계좌라는 곳으로 이전에 운용됐었던 퇴직금들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연금 계좌로 이전을 시켜주는 게 지금 현재의 제도입니다. DB는 저는 데이터베이스, DC는 워싱턴 DC만 알았는데 DB, DC 이게 두 개가 있네요. 근데 내 지금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일 먼저 인사부에 인사부에. 저희 JTBC 인사부에. 예, 인사부에 가시는 게 최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 가면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뭐 자상하게 자기 회사가 어느 회사고 자기가 거기 다니는 누구라는 것을 인증만 할 수 있으면 우리 개인들 다 인증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돈은 얼마고
나의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는데 아마 그날 굉장히 큰 고통을 받으시겠죠. 다들 방치돼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한 50세 중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신경을 좀 안 쓰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퇴직금 받기 위해서는 이제 평소에 제가 쓰는 입출금 계좌가 아니라 맞습니다. IRP라는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가 생활을 한 30년 하는 동안에 직장이 한 10군데 되거든요. 이제 그 IMF를 보내서 그렇습니다. 예, 슬픈 정말 역사가 그때 힘들었습니다. 있었습니다. 97년부터 정말 이제 한 3년 단위로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되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2,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던 퇴직금이 있으면 그 회사 옮기면서 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활비로 쓰고. 예, 보통은 생활비였겠죠. 네네. 아무튼 힘든 시기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퇴직금들을 금방금방 소모해 버린다든가 또는 새로 리셋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회사를 가게 되면 새로 쌓으니까 이게 쌓이는 맛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IRP 계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후에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A에서 B로, B에서 C 기업으로 이직을 할 때마다 IRP 계좌에 기존에 있었던 회사의 퇴직금에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납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또 물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어요. 그럼 퇴직금이랑 똑같죠. 근데 대신 세금이 붙죠. 반대로 연금으로 이연시키게 되면 세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보통 연금으로 이연시키는 걸 원하는데 생계상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만 아무튼 근로자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잦은 이직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RP가 약간 통합 계좌, 그러니까 회사를 옮겨도 통합 주머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자신한테 맞는 퇴직연금 이 타입을 어떻게 좀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주 복 받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다 DC 하십시오. 핵심이 나왔는데요. DB형.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도 돼. 벌써 이게 일단 부러운 분들이죠. 이 현대 사회에서 나는 재테크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노후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되는 아주 좋은 직장들이겠죠. 두 번째, 임금 상승률이 난 매년 한 5에서 10% 나와. 그러면 운용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또 저 회사 들어가면 나는 55세 아니라 60세까지도 장기 군속 30년이고 제 주변에 계시는 수많은 선배들 보니까 다 40년 계셔. 그런 분들 입장에서 DB형 좋죠.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해 주니까. 자, 근데 이런 직장들은 굉장히 드물겠죠. 그 반대편에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임금 상승률이 정말 옛날 우리 성장 연대처럼 10%씩 오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임금 상승률도 낮은 편이고 잦은 이직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DC형으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형 IRP는 퇴직금 외 추가 자금 운용 시 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제 IRP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한 다음에 이제 지금 물론 스타트업 창업해 있습니다만 잦은 이직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걸 제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으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IRP 계좌를 통해서 퇴직금처럼 마치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세액공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주니까 총 그 개인연금하고 합쳐서 내년에는 특히 900만 원까지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P를 하게 되면 세금도 굉장히 우리가 잘 이렇게 절세도 잘 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퇴직연금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인데 자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금리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자 근데 DB형 확정 기업에서 해주는 거 연평균 수익률 1.6%. 높지 않네요. 그리고 DC형 그래도 조금 높아서 2.37. 그리고 저처럼 개인형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 만든 IRP 계좌에서 수익률이 점점 높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대부분들의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를 보시면 아마 이 숫자랑 비슷하실 겁니다. 이게 평균이니까. 결국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걸 운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세액공제 받을 목적으로 그냥 연말 정산 받을 목적으로 대충 가입하고 신경을 안 쓰고 벌어져 있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황폐화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DC형을 좀 하라고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DC형 가입자라면 어떻게 좀 운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국민연금 스타일이 최고다. 국민연금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운용 성과가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 6.3이에요. 우리 아까 2%를 보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국민연금 수익률은 그거 스스로 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10년에 한 번 정도 2008년, 2018년 같은 시기에 잠깐 마이너스 나는 정도고 올해도 지금 마이너스지만 최근에
성과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연간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성과가 좋을 거예요. 이 수익의 현실을 보시면 알겠지만 11%도 찍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의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분산을 하는 거죠. 즉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에 그냥 한 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이면 주식, 채권, 리츠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산하고 또 이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힘들었는데 수수료가 싼 상장지수 펀드가 요새 우리나라 출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펀드인 주식형 ETF, 채권형 ETF, 리츠 ETF를 자유자재로 사서 우리가 운용할 수 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현실, 자신의 어떤 계좌,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만 한번 살펴보셔도 연말정산 플러스뿐만 아니라 나의 노후 설계를 위해서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 이거 보는 시청자층이 뭐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제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도 한번 관심을 처음부터 잘 가져서 계획을 잘 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젊어서 시작하면 이게 젊어서. 눈덩이처럼 굴러가죠. 알겠습니다. DC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클라이프 매주 화요일 아침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찬바람에 콧물 재채기, 감기일까 비염일까?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이 콧물과 재채기, 비염인가 싶다가도 요즘처럼 일교차가 10도 넘게 차이 나는 날씨가 이어지면 혹시 감기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감기와 비염의 차이를 알아보고요. 또 꽉 막힌 코까지 시원하게 오늘 뚫어줄 분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난희 한의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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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이제 새벽 출근을 하는데 요새 막 코 줄줄 막 코 막히고 막 너무 힘들어요. 요새 1년 중에 좀 가장 바쁠 때시죠? 네, 아무래도 가장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는 이맘때가 네. 꼭 감기뿐만 아니라 뭐 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통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그런 이제 날들이죠. 그런 와중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이 코막힘의 이유 오늘 시원하게 풀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도 시원하게 띄워주세요. 강추위에 흐르는 콧물 비염일까? 요즘처럼 찬바람에 코끝이 어는 이 시기 이럴 때면은 코 훌쩍이는 사람들이 늡니다. 근데 이 비염도 계절의 영향을 받나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꼭 또 계절에 상관없는 비염도 있거든요. 비염은 크게 통년성 비염과 계절성 비염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말 그대로 통년성은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콧물, 코막힘의 등의 증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 비염을 통년성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늘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고 입으로 숨 쉬다 보니까 입이 마르고 입냄새가 나고 이런 비염을 이제 비유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콧물, 코막힘은 별로 없는데 코 안이 늘 마르고 코딱지가 잘 끼면서 상처가 잘 나고 냄새를 잘 못 맡는 비염을 위축성 비염이라고 하는데 이 두 종류는 계절에 크게 상관없이 늘상 이런 증상으로 달고 사는 분들이 이제 통년성 비염이라고 하고요. 네. 계절성 비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해서 눈, 코 주변이 막 근질근질하고 그리고 이제 콧물, 재채기를 하면 연달아서 수십 번을 하는 이런 비염이 알레르기 비염이 바로 이 계절성 비염에 속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일교 차이가 심해지고 주로 봄가을 환절기 때 되면 꽃가루가 확 날리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코 점막이 너무 이제 예민해지고 자극을 받아서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년 내내 비염 얘기를 사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참 슬픈 현실인데 근데 콧물, 재채기, 코막힘, 그러니까 증상만 보면 감기랑 비슷해서 그냥 이게 코에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 있는 감기약 먹고 그냥 자고 이러기도 하는데 감기와 이 비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기는요, 일단 오한 발열, 으슬으슬 춥고 몸에 좀 열이 나면서 몸살 통증이 있으면은 이런 전신 증상이 있으면은 감기고 없으면은 비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차이점은요. 보통 감기는요. 걸려도 한 1, 2주 이내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도
콧물, 재채기, 코막힘, 또 목으로 넘어가는 후비루 같은 증상이 계속 이어지면 비염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아, 그럼 당연히 비염은 감기약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감기약도 엄밀히 따지면 따로 정해져 있는 약이 있는 게 아니라 열이 나면 뭐 해열제, 또 온몸이 아프면은 진통 진통제. 소염제 같은 거, 그다음에 목이 조금 가래 기침이 끌면 진해 거담제 같은 그때그때 증상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게 이제 처방이 나가는데요. 네. 비염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콧물, 재채기, 눈, 코 주변의 가려움증을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하지만 이런 약을 먹어서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서 이렇게 방심을 하거나 또 방치를 하면요. 비염 증상은 오히려 만성화되고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성화되고 심해질 수 있다. 더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러면 비슷한 질병까지 제대로 알아보는 차원에서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비염은 평생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아, 너무 슬픕니다. 이 비염 중에서도 특히 알레르기 비염은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치료를 좀 미루거나 안 될 거야 해서 네. 방치하기도 하거든요. 네. 정말 뭐 불치병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환자분들도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비염은 고칠 수가 없다는데 굳이 이렇게 병원에 제가 이렇게 자주 와야 됩니까? 시간 낭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렇게 분들. 여쭤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있을 때만, 예를 들어서 가렵고 재채기 너무 심하고 코가 꽉 막혔을 때만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처방을 받아서 그때그때 증상이 또 완화되면은 사실 이게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방치를 하게 되고 평소에 크게 비염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절, 어떤 그 환절기, 봄가을만 되면 심해지거나 아하.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또 재발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비염은 어차피 고쳐지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염도요, 꾸준하게 본인의 체질을 개선을 시키고 면역력을 계속 증강시키면서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완전히 끝까지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치료를 한다면요. 그대로 사라져서 완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사실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겠죠. 그럼 불치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흔히들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면 네. 가능은 하다.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낫겠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비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히려 병을 더 키우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OX판을 준비했어요.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 앞에 있는 OX판으로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감기가 비염이 되기도 하고 비염을 오래 두면 천식이나 축농증이 된다고도 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자, OX. 네. 하나, 둘, 셋. 답은요. 오입니다. 오. 네. 일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리면은 아무리 심해도 한 2주 정도면 낫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기에 걸렸는데도 여전히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고집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면 2주가 지났는데도 콧물, 재채기, 코막힘, 기침, 가래 증상이 쭉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비염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감기 후유증으로 인해서 비염이나 내지는 축농증으로 발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거꾸로 만성 비염이 돼가지고요. 늘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을 벌리고 특히 밤에 잠잘 때 코막힘이 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입으로 숨 쉬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는 나쁜 공기나 세균이 입속으로 들어와서 바로 코에서 걸러져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필터가 있는 건데 코가. 그렇죠. 네. 근데 걸러지지 않은 공기가 입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만성 비염이 있는 분들이 감기에 더 걸리기가 쉬운 조건이 네.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사람 코에서는요. 매일매일 콧물을 2리터씩 만들어냅니다. 매일매일 2리터씩 콧물을 만들어내서 약 절반가량은 머리와 얼굴 쪽으로 공급을 해서 우리가 습도 유지를 하게 도와주고요. 나머지 한 1리터가량은 이 날숨을 통해서 밖으로 이게 콧물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쁜 공기나 먼지, 세균 같은 게 우리 몸속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필터 역할을 해서 우리 코를 갖다가 1차 방어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염이 돼서 코가 꽉 막혀 있고 늘 부어 있으면요. 제대로 빠지지 못한 콧물이 비강내와 부비동까지 차기 때문에
축농증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입으로 숨쉬기 때문에 기관지가 약해지고 건조해져서 천식이나 기관지염으로 여러모로 안 좋아질 수 네, 있군요.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두 번째 OX 퀴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염 치료는 수술이 답이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답은요. 세모입니다. 세모. 네. 네. 왜 세모라고 하셨을까요? 네, 비염에 걸리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일단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물려줄 확률이 50%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의 호흡기가 원래부터 약한 체질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오염이나 본인의 면역 저하 등 환경 탓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고 단순히 수술만으로만 완전히 고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도 이런 원인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없이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 수술이라고 하죠. 비중격이 만곡돼서 그거를 잡아주는 수술과 또 콧살이 너무 자라서 코를 꽉 막고 있으면 코 막힘이 너무 심하니까 네. 콧살을 없애주는 제거하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수술 모두 하고 나면은 코가 뻥 뚫려니까 아무래도 이제 숨쉬기가 편하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다시 재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바사라는 말 요새 쓰잖아요. 사람마다 사람과의 다르다. 사람. 네. 그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네. 저희 이제 사실 코 세척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어서 바로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요. 코 세척 매일 해야 할까입니다. 네. 비염 관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코 세척 하잖아요. 근데 매일 해야 하는 건지 또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코 세척은요, 일단 너무 자주 하시면 안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코 세척 자체가 사실 코 점막을 또 너무 예민하게, 과민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코가 너무 헐거나 코피가 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가량을 하는데요. 네. 너무 찬 물로 하는 것보다는 생리식염수의 온도가 우리 코의 온도와 비슷한 온도로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를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한쪽 코씩 막고 숨을 쉬어봤을 때 코가 열려 있을 때 해야지 너무 꽉 막혔을 때 해버리면 한쪽 코로 들어간 세척액이 바로 반대쪽에 부비동을 통해서 귀로 들어가서 중이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가 열려 있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목에 가래나 이물질이 끼어서 이렇게 네. 이거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후비루라고 하던데 이것도 코 세척으로 관리가 가능한가요? 네, 근데 사실은요, 코 세척이나 가글로 어느 정도의 해소는 증상 완화는 시킬 수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후비루의 원인은요, 코가 점막이 너무 만성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해서 꽉 막혀가지고 비강내와 부비동에 고여있던 코나 노응이 목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을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비염 약이나 또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 사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꾸준히 하면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생활 습관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네.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러니까 비염 환자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방을 하는데 나조렉스 같은 성분은 이제 스테로이드고요. 또 오토리빈 성분은 항우려제인데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사용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네.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나 항우려제는 혈관을 갖다 수축시켜서 막힌 코를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 막힘의 해소 증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요. 네. 너무 자주 사용하면은 내성이 생기거나 코가 점막이 조금 건조해져가지고 오히려 코가 더 예민한 코가 될 수 있기 아이고. 때문에 증상이 심할 때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 지압법 간단하게 우리 한의원 네. 가기 힘든 분들 위해서 지압법 하나만 간단히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요. 코 양쪽 볼 안쪽의 끝자락에 보면요. 영향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아, 콧볼이 끝나는 지점에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거든요. 네. 여기를 꾹 눌렀다가 뗐다가 한 30번 정도를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해주면요. 콧물과 코 막힌 증상이 굉장히 특효 혈자리입니다. 근데 그리고- 뭔가 아파요, 누르니까. 네, 좀 아프죠. 네. 근데 너무 심하게 아프다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의 비염을 의심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조금 굽혀가지고 검지손가락을 굽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좀 아프면서도 시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콧물이 나고 그 위에 약간 코가 맹맹해지면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네. 왠지 느낌 일단 좋아요. 시원해져요. 나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저도 알레르기성 그리고-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혈자리. 네. 우리가 비염이 있으면은 코가 꽉 막히고 숨을 제대로 못 쉬다 보니까 머리, 얼굴 쪽에 열이 몰려가지고 항상 열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태양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혈자리가 관자놀이 양쪽에 또 움푹 들어간 자리인데요. 네. 이 자리를 꾹꾹 눌렀다가 뗐다가 이것도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아파요. 머리에 신경성 두통이 있거나 머리에 열이 있는 분들은 여기 눌러주시면요. 머리 쪽에 몰려있는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코 점막의 혈관에 부은 거를 좀 가라앉히면서 코 막힘과 두통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코 옆에 여기 들어간 부분이랑 관자놀이 두 개를 관자놀이. 이렇게 누르면서 인사드리죠. 네. 코 겨울철 꽉 막힌 코 오늘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원하게 뚫어보시는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난희 한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눈비 소식에 황사까지 더해져 시야가 무척 답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린 곳은 가시거리도 짧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가 강하게 내리는 시간대는 주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2에서 8cm, 해당 지역 중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일부 지역은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전남에는 1에서 5cm, 경북 내륙에는 최대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바람이 초속 20m 이상 강하게 불겠고요. 대기질은 중국발 황사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타겠습니다. 현재 서울 0도로 내려갔고요. 창원 3도, 부산 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도, 대구 8도,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는 오늘 밤 대부분 눈이 그치겠지만 충청과 호남, 경북 내륙은 내일까지 눈이 이어지겠고 모레는 수도권에도 비나 눈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상암동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 서울 지하철 4호선 일부 역에서 오늘 아침에 한 번 있었고요. 또 오후 2시에 또 한 번 예고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열차 운행이 지장이 심각할 경우 시위가 벌어지는 역에선 열차를 멈추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상태입니다. 네, 무정차 통과하기로 결정이 되면 열차 안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고 또 타 지하철 앱을 통해서 공지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날씨도 오늘 꼭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오늘 눈, 비 내리는 곳 많고 내일부터는 많이 추워지니까요. 건강관리 또 교통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쾌하세요.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